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올해 60살이 된 아줌마입니다. 아직 손주를 못 보았으니 그냥 아줌마라 칭할게요. 사연 남녀는 가게 영업을 준비하는 낮 시간에 주로 많이 틀어두고 있어요. 저도 제 사연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네요. 8년 전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불만투성이 여성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꼬인 것도 부족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남편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입니다. 33년이나 붙어 지냈으니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더라고요. 아니 알려고 들지 않은 게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충격 비밀을 8년 전 그날 알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만난 건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하고 있던 저는 회사 언니들의 성화에 못 이겨 퇴근을 하고 라이브 카페를 따라갔어요. 그곳에 너무 잘생긴 기타리스트가 있다고 호들갑을 그리 떨길래 마지못해 따라가 주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타를 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제 눈엔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남편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였겠죠. 이 글을 쓰는 지금 방바닥에서 발가락 쑤시며 그 손으로 군고구마를 먹는 모습을 보면 멋있기는 개뿔이나 멋있나요. 하여간 철없고 남자 경험 없는 제게 그때의 남편은 첫눈에 반할만 했나 봐요. 그날 이후 이제는 반대로 제가 회사 언니들을 졸라서 그 라이브 카페 출근 도장을 찍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하게 길에서 기타를 메고 가는 남편을 마주쳤어요. 단발머리 삼총사. 저희 가게 단골 맞으시죠? 당시 저와 함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언니 2명이 모두 단발머리였거든요. 저도 단발머리였고요. 남편이 저희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죠. 쑥스러워 대답도 못하는 제게 남편이 출출하다며 우동이나 한 그릇 먹자고 하더라고요. 딱 그 옆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우동 냄새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도 매일 남편이 일하는 가게 출근 도장을 찍었고 남편은 저를 지목하는 듯한 노래를 불러주었었죠. 제 인생 가장 로맨틱했던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당시 돈이 없던 가난한 연인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죠. 뚝방에 앉아 남편이 기타를 치며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연애를 하며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빠는 남편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남자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야망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남편에게는 그런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결혼하면 돈 때문에 절 고생시킬 게 뻔하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고집했어요. 당시 제 나이 29살이었어요. 지금이야 시집가기 늦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당시만 해도 29살은 더 이상 결혼을 늦출 수 없는 노처녀였죠. 이 남자 아니면 그냥 노처녀로 살면서 아빠 엄마 집에서 백수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난장을 피우니 엄마가 아빠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사위 될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돈은 몰라도 제 눈에 눈물 나게 할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나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만 받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돌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는 냉혹하리만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벽을 가장 먼저 실감한 건 신혼집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정말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시댁도 저희가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돈이 너무 없던 남편이 아는 형님들에게 돈을 빌려 마련한 신혼집은 제가 그동안 살던 친정집에 비하면 딱 화장실만 했습니다. 둘이 누워 발을 뻗으면 출입문에 딱 발이 닿더군요. 신혼집에 한번 찾아온 친정아버지는 저희 사는 모습에 실망하셨는지 그 뒤로는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결혼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라이브 카페에서 남편이 받는 돈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 라이브 카페에 남편을 보러 가는 손님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편이 돈 욕심이 없는 걸 단박에 알아본 카페 사장이 정말 착취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은 돈을 주며 부려먹었던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며 자기는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돈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말하더군요. 역시 아빠 멋있네. 진정한 뮤지션이었던 거야. 외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 길거리 음악가들. 예술가는 배가 고픈 법이지. 역시 멋있어. 저는 지금도 아버님 보면 너무 멋있어요. 어쩜 백발이 저렇게 잘 어울리시는지. 뮤지션은 얼어 죽을. 자기만 배고프면 되지. 나까지 배고프게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저게 멋있는 거니? 없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염색을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어. 니들이 하도 백발 멋지다고 하니까 니들 아빠가 그거 듣고 더 저러고 다니잖아.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은 언제나 남편 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언제나 일 때문에 집을 비웠지만 밤에 주로 일을 하는 남편은 아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던 남편과 다르게 아이까지 낳은 저는 먹고 살며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저희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돈이었죠. 단칸방에서 당시 젖먹이였던 큰아들을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큰아이를 낳고 바로 또 임신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하며 적은 돈이 남아 벌고 있었죠. 그 당시 저희가 세를 얻어 살고 있던 단칸방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다들 광에 연탄을 한가득 사두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남들처럼 연탄을 가득 사둘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연탄을 보관할 광도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남편이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멍가게에 들려 연탄 2개씩을 사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빈손이었어요. 연탄은요? 미안해. 김 사장이 형편이 어렵다고 월급을 다음 달에 합쳐서 주겠다네. 당시 남편이 일하고 있던 캬바레 사장이 형편이 어렵다며 월급을 미룬 것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남편 월급날이었기에 저희 수중의 돈도 딱 떨어진 시점이었고요. 연탄 없으면 불 꺼져요. 이 추위에 저는 그렇다 치고 얘는 어쩌려고요. 연탄불이 죽을랑 말랑하고 있기에 남편이 연탄을 싸가지고 오길 애타게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결국 초저녁부터 연탄은 꺼져버렸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간신히 연탄 4장을 빌려왔죠. 하지만 남편의 월급이 한 달이나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4장으로 한 달을 버틸 수는 없었고 매일 저녁이 되면 이곳저곳에 아쉬운 소리를 하며 연탄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아이 분유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져서 쌀과 돈도 빌리러 다녔죠. 한 푼, 2푼 빌리러 옆집, 앞집, 뒷집을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댔고 그때마다 고개를 들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첫째 아이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죠. 연탄을 아끼다가 불을 꺼먹어서 새벽에 단칸방이 냉골이었어요.
그때 감기에 걸린 거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병원비를 빌리러 친구들을 만나러 달려갔고요. 참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에 찾아가서 친정 아빠에게 돈을 빌렸어요. 첫째를 들쳐업고 둘째를 임신한 제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가난에 찌들어 있는 안악이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저를 보고는 한숨을 쉬시더니 농 안에서 신문에 쌓여 있던 돈을 주셨죠. 그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길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돈이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곤 다짐했죠. 나도 돈을 벌어 아들들과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편이 벌어오는 쥐꼬리보다 짧은 돈과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새도록 부업을 하며 버는 돈으로는 크게 저축을 하긴 힘들었죠. 그래서 신혼집으로 시작한 단칸방에서 탈출을 하는 데는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던 저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옆 동네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방이 2개에 작은 거실 겸 주방이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단칸방은 화장실도 공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집은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구질구질한 단칸방에서 벗어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아들들 말을 들어보니 단칸방에서의 기억이 저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때 기억난다. 나 그 집이 나쁘지 않았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좀 무섭긴 했지만. 그런데 그 집 뒤에 뒷산이 있었거든? 거기서 아빠가 사슴벌레 잡아주고 막 아지트 만들어서 막 아빠랑 숨어서 놀고 엄청 재미있었는데. 나 밤 주우러 다닌 거 기억나? 맞아. 그때 넌 무슨 다람쥐 마냥 밤이랑 도토리를 그렇게 찾아다니더라. 그거 너 기억나냐? 아빠가 하늘소 잡아줬는데 네가 자기 달라고 떼쓰다가 하늘소한테 콧구멍 물린 거. 제게는 끔찍했던 단칸방집의 기억들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당시 저희 신혼집 바로 뒤에 작은 산이 있었는데 남편이 틈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놀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죠. 쉬는 날이면 다른 남자들처럼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얘들을 데리고 뒷산이라도 가서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남자였어요. 한 번은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던 아이들 겨울방학이었어요. 남편이 삽과 양동이를 챙기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을 가더라고요. 밤이 되어서야 아이들과 돌아온 남편은 다음 날에도 또 뒷산을 갔죠. 이 추운 겨울 대체 무얼 하나 3일째 되는 날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이글루라고 아시나요?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얼음으로 만드는 집이요. 추운 알래스카에서도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 안에 들어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다죠. 글쎄 남편과 아들들이 며칠에 걸쳐 아지트라면서 그 이글루를 뒷산에 만들어서는 놀고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그곳에 냄비며 먹거리까지 가져와서는 집처럼 꾸며두었고요. 황당해하는 저와 달리 남편과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들 둘과 남편은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는 골골거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까지 감기를 옮겼었죠. 그 당시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애들이냐고 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냐 잔소리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남편의 그런 행동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기억하더군요. 요즘은 눈이 안 와. 이글루를 만들래야 만들어 볼 수가 없다. 세상에, 그런 걸 만들고 놀았어? 아버님, 진짜 낭만파시다. 그거 만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지. 그러더니 다음해 여름에 아빠가 그러더라. 이번에는 땅굴을 파서 벙커를 만들어 보자고. 재밌었겠다.
난 우리 아빠 기억이 없어. 놀이공원도 엄마랑 이모들이랑 다녔거든. 이제는 장성에 다들 결혼한 아들들이 추석에 집에 찾아와서는 옛날 추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돈이 없어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공원에는 데리고 다니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꽤나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제게는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문제는 돈이었죠. 백날 아이들과 놀며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이면 무엇하나요? 경제력이 없어 늘 돈에 쪼달리는 삶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놀 시간이 있으면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는 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아닌 인생의 길라잡이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큰아이가 중3 때였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 학교에서 거리가 좀 먼 거리에 살던 저희였습니다. 아이는 차비를 아낀다며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였어요. 아침 일찍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아이가 그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사람의 차에 치이고 만 거였죠. 집 근처 작은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저는 공장장에게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는 대기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그 사건으로 아이는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어요. 문제는 가해자 역시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라 자기는 감옥에 갈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나온 거였죠. 아들의 치료비는 온전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 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동안 아끼고 모은 적금을 헐어도 아들의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당시 입주를 앞두고 있던 빌라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싼값에 팔아야 했어요. 결혼하고 16년간 쉼없이 일하고 부업까지 해가며 모은 돈으로 생애 처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도시 외곽에 아주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은 2개였지만 화장실은 외부에 재래식으로 있는 아주 낡은 집이었어요. 그 일로 집을 날렸지만 아들이 무사히 살아남은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 좀 더 살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일을 한 저였어요. 도심지에 있는 작은 투룸집 전세라도 들어가 보려고 야근까지 하며 일을 했죠. 하지만 저희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질 못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지인들은 모두들 잘 나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비교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들과의 삶에 제 자신이 참 초라했어요. 오랫동안 서로 왕래를 하며 1년에 한두 번씩 모임을 하는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들과 다 함께 펜션을 잡고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다들 사는 게 바빠서인지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었지만 오래된 친구들이었기에 대충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 사이였죠. 니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냐? 최고의 대답하는 사람한텐 내가 금 5돈 선물로 준다. 자, 여기 금두껍이다. 부동산 투자로 재산이 수십억으로 불어난 친구의 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살던 제게 삐뚤어지게 들리던 말이었어요. 그저 제가 또 돈 자랑하고 싶어 저러는구나 싶었거든요. 진짜지? 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내가 하던 프로젝트가 대박나서 바로 이사로 승진되던 그날. 이야, 그날 아주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쳐대는데 짜릿했지. 니들 도파민이냐고 아냐? 응? 도파민 아시냐고? 내가 강원랜드에서 네, 도박꾼 이야기는 다음에 듣고요. 다들 웃으며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다들 사회에서
한 자리씩 잡고 잘들 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여전히 돈에 쪼달리는 삶이었거든요. 펜션에 온다고 친구들은 다들 좋은 차를 끌고 왔더군요. 부동산으로 성공한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회사이지만 그래도 이사라는 명함을 가진 친구부터 음식 장사로 성공한 친구, 평범하지만 탄탄한 회사를 다니는 남편을 가진 친구들까지 저희 부부는 10년도 넘게 탄 작은 소형차를 끌고 와 있었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난 최고의 순간은 우리 아들들이 태어난 순간이지.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아이들이야. 남편의 자랑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아이들이었죠. 안빠, 안빠. 와, 말한다 말. 그래, 아빠야,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옹알이를 하던 큰아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닌 아빠였어요. 그걸로 얼마나 남편이 좋아하던지요. 그런데 웃긴 건 둘째 아들 첫 마디도 아빠였다는 겁니다. 아빵!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남편의 대답에 다들 조용해지더니 술만 홀짝이며 펜션 마당에 피워둔 장작불만 보더라고요. 그렇지. 뭐 애들이 최고지. 정해진 거다. 1등은 매년 더 잘생겨지는 우리 기태형부. 그날 남편의 대답이 1등으로 뽑혔죠. 그래서 친구가 상품이라고 내놓은 금두꺼비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식이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자랑할 거리가 없는 남편의 감성팔이 말이라고 생각했고 친구가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걸 생각해서 1등을 주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토록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저였죠. 그런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돈 걱정을 안 하면서 살아온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남들은 남편이 부장이 되었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저희는 이번에 올려달라는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 고민하거나 아들들이 대학을 가면 등록금 대출은 얼마나 받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 흔한 해외여행을 가본 기억도 없고 남들 다 간다는 국내 여행도 호텔이나 펜션은커녕 최대한 돈을 아낀다며 민박만 찾아다니거나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텐트를 가지고 노지 캠핑이나 다니던 우리 부부였어요. 그 모임 이후 제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죠. 당신은 남자가 그릇이 왜 이렇게 작아? 남들처럼 성공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없어? 이미 성공을 했는데 무슨 성공을 더 원해? 당신이 성공을 했다고? 그럼 이렇게 예쁜 아내랑 든든한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더 성공을 해야 해? 아니 무엇보다 우리 가족 다들 건강하잖아.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죠. 하는 말마다 허허 웃으며 빠져나가는데 그 모습이 더 제 속을 긁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제 손톱에 끼어있는 지워지지 않는 공장 기름때도 부끄러웠고 밤무대 연주자로 밤에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도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 대학을 준비할 아들들의 학비도 걱정이었어요. 친구들 아이들처럼 내 아이도 돈 걱정 없이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 아이들 닮은 착하고 예쁜 섹시를 만나 결혼도 했으면 했습니다. 신혼집도 남부럽지 않게 마련해주고 싶었죠. 그저 저처럼 시작하지 않도록 좋은 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내 아이들에게조차 그런 것을 못해줄까 매일 밤 잠들며 생각을 했죠. 내 인생이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 말입니다. 그때 남편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에겐 미안하지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사업하는 데 쓰자고요.
잡을 수 없는 꿈을 잡기 위해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제가 무리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반대를 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죠. 그래서 차린 것이 음악학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기타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니 해볼 만한 사업이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 지인 중 비슷한 학원을 차려 일반 회사원들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거든요. 저는 오래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죠. 남편도 밤무대 연주를 그만두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기가 한참 남은 적금도 해지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무리한 사업이었어요. 학원을 열었지만 학생들이 없다면 몇 달도 버틸 수 없는 자금력이었죠. 다른 학원처럼 삐까뻔쩍한 인테리어도 없었고 악기들도 중고상을 통해 간신히 가져온 낡은 악기들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시작한 사업이었고 그 끝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죠. 저희 학원은 문을 열고 반년 만에 닫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빚까지 많이 지게 되었어요. 도심지 외곽에 집조차 구할 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저희는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잘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무일푼으로 아니 빚까지 지고 친정집에 빌부터 살려고 온 거였죠. 아빠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고집 때문에 사업까지 망한 남편은 본의 아니게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참 잘했어요. 친정아빠는 남편을 여전히 곱게 보지 않아 사이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사위라고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참 잘해주셨죠. 저희가 친정집으로 이사를 한 날 닭을 잡아주시며 그동안 고생을 했다고 남편을 위로해주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친정엄마를 각별하게 따르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남편은 더욱 저희 엄마를 자기 엄마처럼 여기며 잘 보셨죠. 남편은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친정엄마를 도와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하고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서 남편보다 퇴근이 늦었기에 저녁 시간이 지나고 집에 왔는데 그때가 되면 남편과 친정엄마가 저녁상을 만들었다며 저를 위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었죠. 어느 날은 남편과 엄마가 김장을 한다며 배추를 산더미같이 사오더라고요. 남편과 엄마는 둘이 붙어서 서로 오순도순 김장을 100포기씩이나 만들더니 나중에 수육도 만들어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꼭 제가 딸이 아니라 남편이 아들인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이 나이에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밉지도 않아? 네가 바람 넣어서 사업하다가 망하고는 누가 누굴 미워하니?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 자식이 넘어졌다고 혼내는 부모가 어딨어? 훌훌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지. 그래도 엄마 친구들은 다들 능력 있는 사위 자랑만 하는데 나도 사위 자랑하고 살아. 이거 왜 이래? 무슨 자랑? 네 애들 봐라. 가난했어도 행복한 기억만 한가득이잖아. 그게 어디 쉽니? 너도 너무 돈돈거리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 내가 무슨 돈돈거린다고. 김서방한테 잘해. 처가살이 하면서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누구겠어? 그런데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얼마나 씩씩하니. 그 당시 친정엄마는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오래된 병이라고 했죠.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어 간신히 잠이 들어도 새벽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작은 움직임에도 잠을 깨서 친정아빠와 따로 잔 지도 오래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기타를 가져와서는 잠자리에 든 친정엄마에게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어색해서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애들도 아닌데 무슨 자장가야. 그런다고 깊게 잠드실 분 아니야. 하지만 친정엄마는 그런 남편의 기타 소리를 좋아했어요. 말리는 저를 오히려 말리셨죠. 그러더니 정말 놀랍게도 남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시더라고요. 김서방이 참 신기한 재주가 있다. 10년이 넘게 그렇게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김서방이 자장가를 불러주면 내가 꼭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잠이 솔솔 들지 뭐냐. 아주 10년 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고 일어났어.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친정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밤무대 일을 하러 늦은 밤 출근을 했죠. 그렇게 친정에서 사는 게 익숙해질 즈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첫째 아이 대학 문제였어요. 사는 것에 치여 살다 보니 변변찮게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싼 등록금이었죠. 아들은 등록금 때문에 좋은 학교를 포기하고 지방의 국립대에 등록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로 그러기 싫었어요. 남편과 그걸로 고민을 했는데 그걸 알고 친정아빠가 등록금을 대주셨죠. 미안해요, 아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보여드려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이기도 하다. 할아버지가 내 손주 등록금 대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말고 아이 니들은 어서 돈 모아서 집 사서 다시 나가 살 생각이나 해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 늙은 부모님에게 용돈 한 푼 못 드리면서 오히려 노후 자금까지 빼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 몰라. 체하셨어? 병원은? 일주일 전에 요합병원 가서 소화제 처방받았는데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다. 일주일이요? 아이 그러시면 오늘 저하고 큰 병원 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무척이나 걱정을 했어요. 그날 바로 친정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갔죠.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일주일 뒤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암이세요. 전이가 시작된 지 좀 되셨네요. 당장 항암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친정엄마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죠. 큰소리치며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가서는 20년 만에 쫄딱 망해서 돌아온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의 암 소식을 듣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저 때문 같았어요. 남편도 침통해하며 연신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눈이 시뻘개져서 나왔죠. 화장실에서 혼자 한바탕 울다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친정엄마 병수발을 했어요. 당시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고 밤에는 밤무대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낮에 출근하던 음악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낮 시간에 남편이 친정엄마 병수발을 하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며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다시 밤무대 출근을 했고 퇴근한 제가 교대를 해서 엄마를 보살폈어요. 그렇게 1차, 2차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니 엄마를 좀먹고 있는 암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번지고 커지기 시작했죠. 의사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진다는 말을 하고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남편이 그날부터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친정엄마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친정아빠도 남편을 달리 보시는 것 같았죠. 내 딸 데려다가 이 고생만 시키는 놈, 한 번도 사위로 생각한 적 없었다. 이 돈도 못 벌고 쓸모없는 기타만 치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네 엄마 생각이 맞았단 게지. 가족들의 바램에도 친정엄마의 병은 깊어만 갔고 그에 따른 통증은 나날이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식사도 하지 못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죠. 내가 아무래도 이 병원을 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 이겨내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엄마. 인생 사는 게 어디 내 마음처럼 되겠니? 미선아, 김서방한테 잘해줘. 사람 다 자기 생긴 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동그란 사람한테 왜 넌 남들처럼 네모로 못 사냐고 구박하면 그 사람 동그라미로도 못 산다. 그러니 네가 네 남편 잘 챙겨야 돼. 동그라미로 살 수 있게. 하지만 친정엄마는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 한 달 만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호스피스 병원을 조심스럽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전이 된 말기암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셨으니까요. 결국 호스피스 병원에 알아보고 입원을 시켜드렸죠. 그날부터 저도 일을 쉬고 남편과 매일 번갈아 가며 친정엄마를 찾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 간절했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너희를 불렀나 보다. 그래도 니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복작복작 함께 살지 않았니? 아들놈 같은 사위랑도 살아보고 내 귀여운 강아지 같은 손자들하고도 살아보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엄마가 원한다면 계속 엄마 집에서 살 테니까. 어서 이겨내자, 엄마.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친정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어느 날은 통증이 심한데도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프면 말해, 진통제 좀 더 넣어달라고 말할게. 이러다가 가면 되는 걸. 뭐하러 비싼 약을 맞아. 그런다고 살아날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죽을 거 한 푼이라도 아끼면 좋지. 지금 돈이 문제야? 이 상황에 왜 돈을 아껴? 그깟 진통제 얼마나 한다고. 그만 친정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깟 진통제 얼마나 한다고 그걸 참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나 때문이야? 우리 부부가 가난해서 그 돈 아끼려는 거냐고. 나 속상하게 왜 그래, 엄마? 마치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을 주기 위해 저희 부부 다시 분가해줄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죠.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병실을 나오는데 눈물만이 나왔습니다. 밤에 남편이 찾아와서 친정엄마를 보았죠. 저는 잠시 친정아빠와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갔고요. 몇 가지 반찬만 챙겨두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았어요. 남편이 친정엄마 옆에서 조용히 기타를 튕기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더군요. 잘 자라 잘 자라 하는 그 모습에 순간 마음속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을 끌어내서 병원 주차장에서 남편에게 쏟아내고 말았어요. 제정신이니? 지금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 맞고 잠든 엄마한테 기타 치고 노래를 불러? 잘 자라고? 잘 자라고? 네가 사람이야? 아픈 우리 엄마 영원히 자라는 거야 뭐야? 우리 엄마는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고 싶냐고? 어떻게 그러냐고 이 딴따라 새끼야.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린 게 당신 무능력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걸린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그딴 기타 치는 것보다
돈을 벌어와서 부끄럽지 않은 사위가 되는 게 100만 배 더 중요하다는 걸 왜 몰라? 저도 참 악했어요. 친정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디 남편 잘못이었을까요? 남과 비교를 하며 제 스스로 지옥에 빠져 무리한 투자를 한 제 잘못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당시 친정엄마의 암으로 제 마음은 무척이나 약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음악을 하는 것을 평소에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을 힘들어했을 뿐이었죠. 더욱이 친정엄마의 암은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마음 아파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야만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마음에도 없는 남편에게 상처가 될 말을 쏟아내고 말았죠. 소리치고 후회했지만 한 번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더군요. 미안해. 난 그저 당신 말이 맞는 말이야. 맞아. 나 때문이야. 이딴 기타. 이게 뭐라고.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이 자리를 뜨더군요. 뒤돌아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제 발을 누군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남편을 감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후회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죠. 엄마를 봐야 했어요. 저와 엄마의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병실 담당 간호사를 만났죠. 남편이 조용히 기타를 치긴 했지만 혹시 피해를 준 건 아닐지 하는 마음에 간호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어머님 병실에 다른 분이 안 들어오셔서 혼자 있으시기도 하고 어머님이 많이 아파하시는데 사위분 노랫소리 들으시면 덜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개인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참 못났다 생각했죠. 눈물을 그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는 잠들어 있었어요. 호스피스 병원에 오신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엄마 머리맡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누군가 제 머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에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친정엄마가 저를 바라보고 있으셨어요. 김서방은? 잠깐 집에 갔어. 다시 올 거야. 우리 예쁜 딸, 예쁘게만 살아. 그리고 3일 뒤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마약성 진통제로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마지막 날 남편에게 저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셨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매일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상주가 되어 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발인 전날 밤 장례식장을 나와 바깥바람을 맞고 있는데 주차장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남편이 차들 사이에 숨어서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그날 진심으로 한 말 아니었어. 나 때문이야. 내가 어머님 돌아가시게 한 거야.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 그러니까 저런 나쁜 병에 걸리신 거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며 오열하는 남편을 붙잡고 저도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죠. 아빠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식사도 잘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마저 병이 생길까 걱정하며 살펴드렸죠. 아들들도 제 눈치를 보며 슬퍼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장례 이후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자기가 아끼는 기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기만 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일찍 기타를 챙기더라고요. 어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기타들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대로 나가면 왜인지 다시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걱정되어 따라 나가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기타를 모두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었어요. 무슨 짓이야? 기타를 왜 버려? 당신이 그렇게나 아끼는 거잖아.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이딴 거 다시는 안 칠 거야. 기타리스트 김기태? 뮤지션 김기태? 그딴 거 다 개소리라고. 그날 이후 남편은 연주 관련 모든 일을 그만두었어요. 기타를 버린 남편은 집에 있는 음악 관련 자신의 물건을 모두 정리를 했죠. 말려도 보았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서요. 그리고는 택배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일을 시작을 해서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야망이 없이 가족의 행복을 1순위로 하며 음악을 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그릇이 작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평생의 꿈을 분리수거함에 버리고는 남들처럼 돈을 벌겠다고 달려드니 제 마음속에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언가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망쳐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 며칠 뒤 친척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의 딸이었는데 이모는 친정엄마와 같은 동네에 살며 평소 왕래도 잦았습니다. 친척 동생은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보고 그날 처음 보았어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부탁을 한 것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제게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받아보니 소극장 티켓이었어요. 연주가들의 밤이라는 무대 티켓이었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티켓이었죠. 친정엄마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나 싶었어요. 평소 그 나이대 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같은 음악도 안 듣던 엄마였거든요. 저는 그 소극장을 찾아가 보았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며 티켓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하다가 꿈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 남편 생각도 했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소극장에 금방 도착하더군요. 그곳에는 여러 연주가들을 모시고 관객들에게 연주가들이 각자 연주를 한두 번씩 해주는 무대였어요. 엄마가 친척 동생에게 부탁해 구한 티켓 자리에 제가 대신 앉아 연주를 보았죠. 엄마가 왜 이런 곳에 오려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솜씨를 갈고 닦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연주자들의 무대였어요. 2시간이 넘는 무대를 모두 감상하고 돌아서 나왔죠. 그러다 무대 한켠에 있는 연주의 소개책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저는 출연진의 사진을 보다가 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었어요. 기타리스트 김기태. 친정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공연을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공연에서 남편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연주의 꿈을 꺾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기 싫어하던 사업을 제가 하자고 등을 떠민 것처럼 남편의 꿈도 제가 떠밀어 접게 만든 거였죠. 저는 바로 관계자에게 찾아가 김기태 씨가 출연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몰래 남편이 이곳에 나와서 연주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원래는 매주 한 번씩 나오셔서 연주도 하시고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반응이 가장 좋은 분 중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만하신다고 하셔서요. 저희도 너무 아쉽네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아마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기타를 버리며 연주 인생을 포기한 거였겠죠.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혹시 제 남편 김기태의 이전 무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관계자는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무전으로 다른 분과 대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게 CD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얼마 전 저희 소극장 20주년이었어요. 그때 기념으로 연주회를 촬영하고 CD로 만들어서 소량 판매를 한 건데, 많이들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드릴게요. 저는 그 CD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택배일을 나갔고 아이들은 다들 학교를 갔죠. 친정아빠는 집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며 산을 가신다고 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CD를 텔레비전에 연결해 보았어요. 많은 무명의 연주자들이 나와서는 자기소개를 하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신들의 연주 실력을 뽐냈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재미있는 농담을 던지는 연주자분들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색소폰을 부는 할아버지도 있었죠.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그 영상을 보았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웃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 제 남편도 영상에 나왔습니다. 영상에 나온 남편은 무대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평소에는 연주자분들보다 관객이 적은데요. 농담입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주에 앞서 지금 저희 장모님께서 많이 아프세요. 보잘것없는 사위를 아들처럼 많이 아껴주시는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남편이 그 말을 하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잠시만, 아주 잠시만 저희 장모님께서 병을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 남편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평소 기타만 치던 남편이었는데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노래 가사가 남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불도 꺼져 어두워진 집안에서 저 혼자 훌쩍이며 울고 또 울었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늦은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누운 남편 옆에 같이 눕고 슬그머니 물어보았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당신은 그동안 왜 노래를 좋아했어? 내가 이날까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네. 갑자기? 뭐 이유가 필요한가? 그리고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궁금해. 솔직히 말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훨씬 이전 젊은 시절 병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었어.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밤이면 그렇게 집 물건을 부수고 그랬어. 난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 아빠가 너무 무서웠고. 남편이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할 즈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자세한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었어요. 그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었죠. 그러면 누나가 나를 아주 작은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는 내 귀에 대고 노래를 불러줬어. 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난 누나 노래 들으면 그나마 안심하면서 거기서 잠이 들었고 그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던 누나는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릴 때마다 자신의 남동생을 다락에 숨기고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폐가 망가져서
20살이 되던 해에 하늘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누나를 그리워하며 시작한 노래가 남편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었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옛날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형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말해서 뭐래. 말하면 보고 싶긴 하지. 아직도 노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 꿈 버리지 말아줘. 남편은 대답이 없이 조용히 돌아 누웠어요. 그런 남편 등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자신의 누이 이야기에 숨죽여 눈물을 흘리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 등 뒤에서 안아주었죠. 다음날 친정아빠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내미셨죠. 그곳에는 꽤나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한평생을 모으신 돈이었죠. 이 돈 자네가 쓰게나. 네? 이게 무슨 돈이죠? 엄마 아빠가 모으신 돈이야. 아닙니다. 지금 택배 일하면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돈 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도 구해보려고요. 제가 어찌 감히 그 돈을. 자네 장모 유언이야. 자네는 장모를 그렇게 엄마처럼 따르더만 딱 하나 남긴 그 유언을 저버릴 생각인가?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거네. 며칠 전 친정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가 유언으로 그 돈을 저희 부부에게 남기고 싶다고 했다네요. 남편의 꿈을 지켜주며 살게 하자고요.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요. 연금도 있고 이 집도 있으니 내 걱정 마라. 니들 살 걱정이나 해. 이 돈으로 작은 라이브 카페라도 하나 열어서 네 서방이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하면서 먹고 살아. 아빠, 친정엄마가 자신의 암 사실을 알고는 아빠에게 가장 먼저 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사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 나이를 먹어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니 남들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죠. 다들 50즈음이 넘어가면 내 꿈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해지고 마침내 살아가는데 지쳐 다 망각하게 된다면서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꿈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사위를 믿는다면서요. 그 말에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아빠가 그런 남편 등을 쓸어주었죠. 그동안 사위로 생각 안 하고 외면해서 미안했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남편의 기타를 다시 꺼내주었어요. 남편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간 기타를 제가 남편 몰래 다시 꺼내다가 집에 숨겨두었었거든요. 제가 기타를 다시 꺼내주자 남편은 그 기타를 부여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엄마의 유언대로 그 돈을 받아 작은 라이브 카페를 차렸습니다. 물론 카페의 유일한 가수는 남편이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잘 살고 있어요. 카페를 오픈할 때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이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만족하자고요. 그렇게 돈을 쫓지 않고 꿈을 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남부럽지 않게 돈도 잘 벌며 살고 있습니다. 역시 엄마의 말처럼 돈은 꼭 쫓는다고 꼭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었죠. 저희는 아직 분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친정아빠 걱정에 남편이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그 사이 아이들은 하나둘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니 장가를 갔어요. 가끔은 저희 카페에 들려 남편 대신 연주를 하는 아이들이었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이들도 남편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네요.
작년쯤 아이들 부부와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밤에 온 가족이 우동집에 들어가 우동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날 한눈에 반했는데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인사만 하고 헤어질 것 같아 급하게 우동 먹고 가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네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제 크게 성공한 친구들을 부럽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카페에 앉아 낙엽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하고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